네 분 선생님 발표 내용이 풍성하고 논의할 바가 많은데 15분 안에는 당연히 하지 못하고 대신 선생님들 발표와 제 연구 분야의 교집합에서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소통 윤리를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용 선생님, 박흥식 선생님 발표에서 잘 드러났듯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 우리의 대학에서 소통 윤리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전제하고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유가 중첩되는 면이 있지만 완전히 같거나 후자가 그저 전자의 부분 집합일 뿐이거나 한 것은 아니고 표현의 자유는 일단 익숙한 기본권이자 인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도적으로도 가령 많은 사회 헌법으로 보장이 되고 국제인권조약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제인권 기준의 해석 양상을 보자면은 학문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한 종류입니다. 물론 이제 박 선생님 발표에서 보시듯이 고유한 역사적 기원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문의 자유는 또한 이제 교육권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표현의 자유는 시민 정치권으로 그다음에 교육권은 사회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사회권 해당 국제조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유엔의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에서 가령 여기 영어로 제가 인용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권은 교원과 학생의 학문의 자유가 수반될 때에만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학문의 자유는 시민정치권과 사회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학의 소통 윤리를 논할 때 또 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평등과 비차별, non-discrimination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평등은 물론 무엇의 평등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논의가 무수하게 복잡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이 논의 맥락에서는 일단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평등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대학 내 구성원들 사이에 부당한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등이 발생하는 한 가지 흔한 방식으로 우리가 통상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특히 취약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차등적 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대학에서는 가령 이제 이러한 사유로 대학 구성원을 차별하는 일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잘 알고 최근에 그 학내에서 좀 회자된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작년과 올해 걸쳐 학교 기획연구 과제로 서울대학교 인권 헌장의 안이 기한이 됐습니다. 이 헌장 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조에는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5조에서는 별도로 학문의 자유가 구성원 권리로 명시되고 그리고 3조에서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이 상술됩니다. 그래서 이제 3조에서는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그 취약한 집단의 특성의 목록이 이 조항에 기술이 되고 1항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2항에서 차별하지 않을 그리고 자신의 언행이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구성원의 의무 그다음에 차별이 없고 평등과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대학의 의무도 기술됩니다. 이준용 선생님께서 대학의 그리고 민주정의 윤리적 이상에 어긋나는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해 주셨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조항을 이제 기한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획연구과제 연구팀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연구팀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와 징계에 초점을 맞춘 대응보다는 구성원의 자기 절제와 소통 윤리 덕성 함양 이런 덕성이 널리 공유되는 혹은 공유될 수 있는 문화의 형성이 더 나은 대응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로는 이 선생님 말씀이고 저도 그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항의 최종안이 이런 고려사항을 반영해서 가령 이제 금지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주의의 의무를 설정하는 식으로 그리고 대학의 그 환경 조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식으로 기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문화, 규범, 덕성의 함양, 그런 규범이 통용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과연 소통윤리 적절한 소통윤리의 규범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텐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큰 주제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상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김현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폭력성을 최소화하는 해석의 규범이 있겠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해에 내가 합당하게, 그래서 가령 논리의 법칙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되는 해석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이런 해석 규범이 적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학 내 토론의 목적이 뭔지를 따져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토론의 목적이 상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느슨하게 진리 추구라고도 표현하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이미 해둔 작업을 참고하고 활용하는 게 생산적일 거고, 그렇다면은 상대견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흔히 무시되는 규범으로 참, 거짓 여부, 그다음에 근거와 이유에 대한 존중의 규범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생각하는 토론의 이상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주장을 하고 그럼 이제 근거를 대서 그 주장에 반박을 하고 또 다시 재반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고 훈련하는 것이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토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장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박이 있고, 근데 그냥 주장이 다시 반복이 돼서 뭐지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 와중에 주장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좋아요가 막 달리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러니까 참, 거짓 여부, 그다음에 근거와 이유의 적실함과 상관없이 좋아요나 추천 수를 세워서 판단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골치 아프고 까다롭더라도 이렇게 근거를 대서 반박을 하고 재반박을 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답을 하고 이런 식의 토론이 일상화되는 그런 소통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나중에 뭐 직장에서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아니면 뭐 추석 때 모여서 뭐 정치 얘기를 할 때, 신문 기사를 읽고 댓글을 읽을 때, 아니면 댓글을 달 때, 이러한 식의 문화를 실천하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앞서서 상의드렸던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손유경 선생님 발표에서 잘 드러나는 소통의 권력 관계에 대한 규범을 좀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선생님께서 김우창 선생님의 비평을 논의하시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그 논리적 종착점까지 가져가 보는 일종의 뭐 정신의 여행 또는 탐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패러다임에 대한 의문의 제기, 그다음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비판과 회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대학은 저도 동의를 하고, 요컨대 대학은 어떤 식의 권위든, 그러니까 누구나 뭐 학생이든 교수든 직원이든 사회적 소수자든 아니면 그냥 소수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권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도전을 하고 정당한 방어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상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대학이 이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좀 서투르고 설익은 생각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좀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실험실뿐 아니라 뭐 강의실, 기숙사, 학교 식당 이 모든 공간이 일종의 생각의 실험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이게 생기는 문제가 이 과정에서 그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고통과 상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준흥 선생님께서 지금 나오고 계신데, 이준흥 선생님께서 이제 캠퍼스 증오 발언 규제가 청자의 심리 상태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말씀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좀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의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증오 발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언행이 다양한 구성원에게 이제 말을 하려다가 말게 되는 그런 침묵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 효과에는 사실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구성원이 이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고 누구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고,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일이 나한테 발생하거나 내가 큰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그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진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사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고려를 할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갈래가 남아 있는데 그 갈래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게 남아 있는데 그 동시에 이제 그 요인을 고려하는 방식 어떻게 반영할까? 라고 했을 때 그 선택에서 모든 불편함과 고통의 원인을 그냥 차단해 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권위와 상식과 모든 견해와 나의 근원적인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에 도전을 하고 내 스스로의 생각에 도전을 하고 회의를 하고 도전을 받고 방어를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상당한 불편함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대학이라는 공간은 결국 그런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이것을 감수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편함과 고통은 사실 대학 내 소통 윤리의 근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묵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고통의 원천을 없애자 이런 말을 못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길을 가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는 이미 익숙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주의의 참스승 존 스튜어트 밀이 이미 오래전에 경계한 죽은 도구마의 위험이겠죠. 그래서 그 아무리 진실한 얘기라도 결국에 죽은 도구마가 됐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자유론에 나오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는 도전을 하지 마, 의심을 표하지 마라는 길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역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인생의 참스승 스티비 원더의 Superstition이란 노래 가사 이런 게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은 고생한다. 결국에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리 참이라 해도 그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 참된 믿음을 견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침묵 효과, 위축, 구성원들 사이 어떤 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고민을 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심리적인 위축의 경로들을 고려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어떤 말은 그냥 아예 하지 말기로 하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말기로 하자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지효 교수님 논평 잘 들었습니다. 발표가 꽤 다양하다고 생각했는데 송지효 교수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니까 내용이 잘 엮이면서 중요한 논점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은 중세대학의 자유와 특권이라는 주제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서양사학과 박흥식 교수님입니다. 박흥식 교수님께서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고 또 이 송 교수님의 논평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흥식입니다. 제가 20분 정도에 걸쳐서 강의 드린 내용은 현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대학 제도에서 기원했고 한편으로 왜 그러면 동아시아에도 다른 고등교육기관이라든지 관료를 양성하는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모든 세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고등교육 방식은 서양의 대학이라는 방식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제를 하나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에 출하는 과정에서 학인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학생과 교수 혹은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대학을 처음에 구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하나는 대부분 외지인들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라든지
사회의 보호를 기본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업조합과 같은 방식의 그러한 그 연대, 결합을 통해서 그들이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왕과 교황이라든지 또 지역의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 그 보호가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호에 따른 대가도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압력들이 꾸준히 이어졌고, 학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저항을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갔다. 그래서 대학의 자유라는 정신이 이러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저항을 통해서 사실은 그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대학 하면 우리는 중세라는 삶의 조건이 우리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조건은 좀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학의 조건이라는 것이 완전히 또 다른 맥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함의를 벌써 끌어내고자 했는데요. 중세대학에서도 학문과 자유에 대한 그런 이상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날도 보면은 대학 외부에서 대학에 주는 도전이나 압력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을 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공통의 컨센서스를 마련해서 바람직한 방식으로 저항하면서 대학의 고유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실용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풍토,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는 풍토, 이런 풍토가 한편으로는 인문학과 같은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아니면 조건이 다른, 그러니까 공학이나 자연과학과는 조건이 다른 학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덜 지원을 받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덜 평가를 받는 그런 사회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과연 인문학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가시적인 실용적인 의미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서 여러 다른 대안들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학이나 자연과학적인 그런 기준을 인문학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풍토는 이런 의미에서도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학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그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대학에 윤리적으로 오늘 지탄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따라서 과연 저 공간을 그냥 저들에게 그냥 맡겨두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나 아니면 바라보는 시선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학이 자율과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새롭게 위상을 회복하고 권위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학이 이제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중세 때 활동하고 제도가 됐는데요.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데까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데, 저한테도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학인들끼리 우리가 같은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동지적 관계가 중요한데, 오늘날 대학을 보면 대학이 너무 다양해지고 구성원들도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독특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 혹은 또 공통의식을 점점 확장함으로써 이런 동지적 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또 내부의 공론장을 통해서 이런 동지적 관계를 더욱더 연대해서 잘 세워나가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제 강의를 좀 줄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이준웅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웅 교수님은 학문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웅 교수님 발표로 들어보겠습니다. 몇 분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한 10?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서 말을 하다 보면 항상 넘치더라고요. 넘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청을 받고 발표를 한 내용은 지금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그 발언의 자유를 둘러싼 일종의 이제 투쟁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욱이 이제 중요하게는 대학이 이런 어떤 사회정치적인 갈등의 중심이 돼서 어떤 사회정치적인 갈등의 당사자들의 그런 어떤 갈등 유발적인 발언의 플랫폼으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어떤 양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대학의 오래된 그런 어떤 학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죠. 이 문제와 또 이제 그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의 자유가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어떤 갈등들을 소개한 후에 저희 어떤 핵심적인 주장은 사실은 대학이야말로 이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주요한 장소이고 대학인들이야말로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수면 아래 있고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그 길거리에서도 수많은 이런 어떤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그다음에 억압과 차별의 그런 어떤 에 대한 민감성 주장에 근거한 그런 어떤 발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대학 내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어떤 그 소통의 규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외절 규범까지 포함한 어떤 공존의 논리를 우리 대학인들이 먼저 고민해서 선취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핵심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이신 송 선생님이 거의 말하자면 동의를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점에서 어떤 발전의 가능성까지 같이 이렇게 논의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런 어떤 발언의 해악에 관련된 심리주의적 접근의 어떤 문제점과 그것의 극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오늘 그 말씀 듣고 저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도 많이 됐고 바로 그 문제, 즉 발언이 초래하는 대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효과 중에 이 대인적 심리 혹은 사회 심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대응할 수 있을지 말하자면 어떻게 이해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그 자유에 대한 논의에 통합시킬 수 있을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해 주신 송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송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해오셨지만 사실은 제가 발표한 내용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서울대에서 일종의 오랜만에 발생한 어떤 사회적인 논쟁이었죠. 저 서울대 이 인권 헌장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어떤 학외 세력 혹은 학내에도 훨씬 더 급진적인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의 어떤 참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폭발적인 그런 어떤 갈등으로 비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비할 바, 그러니까 대비라기보다는 먼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배운 사람답게 말하자면 관여하는, 참여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사에 난 내용을 봤더니 그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논의를 봤더니 이제 찬성론자 반대론자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두 입장 중에 한쪽 입장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단순히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주장을 표명해야 할 어떤 그런 윤리적인 정당성까지 강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우리 대학이라는 서울대라는 공동체가 생활과 발언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규범을 합의적으로 도출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그 관련된 신문의 내용을 봤더니 말하자면 이제 반대론자가 헌장 제정의 반대론자가 학내에 이런 좀 대자보를 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대자보를 또 이제 찬성론자가 나타나서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봤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게 말하자면 그런 반대론에 대한 당론적인 관여가 아닌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 진정 인권을 주장을 하고 그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정치적인 자유인데 학내에서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규범을 만들어내는 가장 정치적인 발언을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인 것 같아서 안쓰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대학인들이 서울대인들이 먼저 선취적으로 고민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대학이 일부 지금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두 번째 10년, 수년을 넘어가면서 더 이상 선진국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대학이 이런 어떤 그 갈등의 어떤 본산이 되면서 폭력의 온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 많이 참조해서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되겠지만 예컨대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은 이렇게 한다. 뭐 독일의 보쿰에 있는 어떤 대학은 저렇게 한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제 말의 또 다른 요점은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와 자유와 그 어떤 투쟁의 어떤 하는 시민사회의 본산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이런 역량으로 스스로 대처를 해서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내는 자율성의 이념을 실제로 대학이 실천을 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지. 여기에 또 미국의 어떤 학자는 이랬다. 미국의 저런 이념을 가진 그 운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영국의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또 다른 그 복화술사처럼 앵무새처럼 논의하는 것은 소용없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된 문제 자체가 바로 이 문명의 문제이고 사실은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당연시했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한 송 선생님이 정확하게 요점을 짚고 있는 발언의 자유가 초래할 수 있는 심리적인 해악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논의는 벌써 제기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탐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도 논의할 부분이 많고 특히 인문대나 사회대에서 도대체 이런 해악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지 일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최초의 그 제안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말하자면 심리적인 해악의 그 어떤 조건과 한계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우리 송 선생님은 아주 흥미롭게 뭐 대학에서 이런 토론하는 일 자체가 고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어떤 힌트를 얻었습니다. 논의가 역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교훈은 결코 상대방의 입을 막거나 발언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거나 가리거나 혹은 발언하는 자를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두 발표는 또 인문학, 나아가서 문학이 어떻게 대학의 자유와 윤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석의 창의성과 윤리 그리고 대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김현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김현진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석의 창의성과 윤리 그리고 대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발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송지호 선생님, 이준호 선생님 하신 말씀 사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한 거고요. 물론 저도 중세 전공자이긴 하지만 박흥희 선생님 하신 말씀하고 다 닿아 있는 그 이야기이고 이미 짧게 발제를 했고 해서 저는 그냥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너무 자명한 것이긴 한데 그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기본적으로 뭐 조금 다르지만 저는 해석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는 다 알지 몰라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고 밖에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잘 모르는데요. 대단히 창의적이고 또 윤리적인 자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전에도 박흥식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긴 하셨었는데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 계속 하던 얘기가 좀 모인 건데요. 이 해석이 되게 창의적인데 학생들 하는 말인데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전 문학에 한정하면 지식을 뭐 습득하거나 전수받는 게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해석이라는 게. 왜냐하면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한 언어 시스템으로 된 문학 텍스트, 철학 텍스트 또는 역사 텍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못지않게 정교하고 복잡할 수 있는 다른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이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창의적인 이 창의성은 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문학의 예술적 창의성을 생각하잖아요. 이 해석의 창의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 창의성에 가깝다는 얘기를 했었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이해가 나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니까 시스템과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되고 이게 공부가 뭐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붙으니까 회로가 복잡해지고 뭐 비유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이 훈련이 지식인에게 대학생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양 시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해석의 윤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때 윤리성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말을 하거나 윤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선한 해석을 하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거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해석을 하는 태도의 문제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인문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해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재적인 것이거든요. 텍스트가 있고 해석이 있으면 이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사실 의미가 투명하게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외재적인 것이고 원래 폭력적인 것이어서 폭력적이니까 해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잠재적으로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비판하지 말자, 칭찬하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대하고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사실 이게 잘 해결되면 방금 전 이준호 선생님이 끝에 하신 말씀 그런 문제 안 생기는 거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윤리성과 창의성 이건 제가 발제 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게 비윤리적인 해석은 윤리적인 해석이 아닌 해석은 그냥 윤리성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 무능한 해석인 거거든요. 해석이라고 볼 때. 물론 해석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예는 표절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능력의 문제잖아요. 무능의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창의성과 윤리성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뭐 이준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좀 다른 맥락에서 하지만 같은 맥락. 지금 이 시기에 진짜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렇게 된 데는 과거까지 활자나 영상을 소수가 독점하던 시대에서 이게 그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는 시대가 되니까 아무나 해석을 내놓고 사람들이 사실과 해석을 혼동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이 과잉 해석 폭력적인 해석의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진짜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이게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사유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잘해야 되는 일이 뭐 과거의 것을 고집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사실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부터 결국 해답이 생기는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완전히 생각이 정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해 주시는 거 듣고 반영해서 좀 더 잘 정리된 형태로 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손경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영상을 월요일 늦게 올려서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회수를 봤더니 200회가 넘는 가장 인기 절정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제는 대학에서의 암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손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손유경입니다. 저는 김우창 선생님의 비평문을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삼아보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가치나 윤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한 시대를 지속적으로 궁핍한 시대로 인식했었던 한 비평가의 사유를 통해서 지금 시대도 사실 상당한 의미에서의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키워드에 상당히 꽂혀서 이 김우창의 비평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창의 글을 제가 분석하고 발제를 할 때 중요하게 참고했었던 이론가가 이제 아도르노와 베냐민 또 마르쿠제 이런 프랑크푸르트파의 이론들인데요. 아도르노가 예전에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시가 쓰여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와 유사하게 팬데믹 시대에도 시는 가르칠 수 있다. 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시를 가르치고 읽고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뭐 이런 사유들을 좀 해보고자 발제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김우창 비평문을 7편을 뽑아서 주로 발췌하고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씩 해석을 다는 형태로 발표를 했었고요. 발표 내용의 전반부의 내용은 궁핍한 시대라는 이 표현 자체가 휘달리는 시의 일부분에서 가져온 것인데 식민지 시기, 일제 시기의 시인들 한용운이나 김소월, 이육사 이런 시인들의 세계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김우창 비평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간추려지는 것이 어떤 적어도의 윤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충동, 그것이 그냥 비단 허무맹랑하거나 또는 반대로 니힐리즘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단히 이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자체가 비루한 현실을 섣불리 이상화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대단히 윤리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이성과 정열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의의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발표의 핵심은 이러한 김우창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특징은
이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열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맞다고 하는 어떤 양심의 목소리가 없다면 무엇을 사실 탐구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성이냐 감성이냐 뭐 미학이냐 이데올로기냐 이런 문제를 놓고 소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게 아니라 사실 잘못 제기된 질문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할 때 미처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부분과 전체를 사유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논쟁이 벌어질 때 아까 이제 서울대 인권원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것이 전체이고 이것은 부분이고 무엇은 핵심적인 문제이고 무엇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어떤 고정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입장에서 그것이 문제시 되느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그러한 규정 자체를 사실은 매우 유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김희청 비평의 특징이다. 이런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후반부에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읽은 제가 이제 거의 읽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기 궁핍한 시기에 인문대학에서 시를 또 소설을 가르치고 함께 읽는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사실은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차선이 최선인 것처럼 군림하는 것을 최소한 막아주고 또 이런 궁핍하고 피폐한 현실을 이상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윤리. 그래서 그 아도르노의 책 제목이기도 한 미니멈 모랄리아적인 측면을 김희청 비평을 통해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인권원장 이야기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 이게 어떤 매뉴얼은 아니죠.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어떤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울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합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하자. 이것이 옳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란 어떤 게 가능하다. 우리 대학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고 이것이 합의되었다라는 이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차선이 최선인 양 하거나 또는 그 부정의한 현실이 부정의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거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또 송지우 교수님께서 발표자분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조금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선생님께서 대학신문 자문위원 하고 계신 것을 그러니까 대학신문에서 사실 인권원장에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으로 사설이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하면서 읽어서 혹시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가 좀 더 잘 아는 그 인권헌장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이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리적 해악을 어떻게 그 우리의 수기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가림막 사건에서 저도 직접 아는 사건은 아닌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제 가려진 대자보를 읽은 동성애자라면은 그 심리적인 고통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 안에 그러니까 그 대자보에 제가 읽기로 거기에 이제 전제되는 게 동성애가 질병이고 치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의 전제들이 깔려 있었던 글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동성애자로서 그 자보를 읽는다면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굉장히 근원적인 그냥 일상적인 대학 토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수준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우리가 흔히 이제 대항 표현이라고 하는 그 카운터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지 가림막이 생산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이 대항 표현을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소통 윤리의 규범들이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김현희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윤리성과 창의성의 관계랑도 관련이 있고 철학과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이제 논리학이 윤리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뭐 동성애가 이제 치료의 대상이다, 동성애가 질병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해서 왜 그 발언이 타당하지 않은지, 왜 이게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질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왜 정당하게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지에 대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내가 근거를 대고 참 것을 따졌을 때 그 작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규범이 존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늘 논리학에서 배우는 그런 사고의 규범들이 지배적인 규범인 공간이 대학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해법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리적인 해학이라는 게 그 발화자와 그 개별 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내의 지배적인 소통의 규범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배적인 소통의 규범을 올바르게 형성해 나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잘 맞추셔서 끝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2세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저희가 휴식을 취해서요. 4시까지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4시부터 다시 3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